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되면서 김정은 시대를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 당대회 기념 행사를 예고하면서 열병식이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열병식이 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열병식이 그거는 예행 연습인 것 같고 아직 시작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마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합참에서 북한의 열병식과 같은 모습을 이제 심하게 포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그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죠. 10월 10일. 예. 그때 이제 심야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이제 심야에 혹시 또 열병식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아마 밤에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게 되면 생중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당일 이제 오후에 녹화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런 보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예. 아마도 예행 연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제 당에서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열병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작년에는 심야 했었는데 보통 심야에 하는 거예요? 심야는 이번 이제 처음이었죠, 작년에. 왜 심야에 할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가장 기술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올림픽이나 지난번 평창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뭐 드론이나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레이저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제 북한은 뭐 이게 뭐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컴플렉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에서 이제 뭐 그렇다고 올림픽을 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북한에서 바로바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지난번 열병식 때도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네.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마 화려한 행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심야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이렇게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언제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화두가 됐었거든요.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양 시내를 다 거의 이제 이게 아주 자세하게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호나 이런 문제들도 이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좀 아마 불시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낮에 하게 되면 또 이동 간에 평양 시민들과의 접촉 이런 문제들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또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면 새날이 시작하는 딱 그 시점에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된 것 역시 어제 주목을 받았던 소식인데 예. 이게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건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뭐가 되느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뭐 왕을 왕이라 부르나 황제라 부르나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거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킬레스건이란 뭐냐면 워낙 어린 나이에 또 체제 이양의 기간이 너무 짧게 이렇게 권력을 넘겨받았다는 거죠. 아버지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부터 권력 이양 작업을 해가지고 90년대까지 쭉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권력 이양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갑작스럽게 권력 이양을 받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후광을 권력 기반에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 영원한 주석. 그러니까 죽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김일성 주석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 영원한 국방위원장. 예. 그래서 본인은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이라는 이상한 직함을 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비서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겸양의 이제 리더십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줬던 건데 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뭐 다 지났다. 본인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다. 뭐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나도 같은 레벨의 총비서로 등극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뭐 총비서 직함을 포함해서 비서국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두고 정상국가 이미지에서 과거의 사회주의 분위기로 회귀한 것이 아닐까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제가 북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북한을 이렇게 관찰한 결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새로운 세대로서 아버지 시대를 어찌 보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절대 어떤 그 실책이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실책이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인민을 통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통치 술에 있어서도 내용적으로는 뭐 어차피 독재겠습니다만 네.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그래도 최대한 개인 1인 지배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체제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것을 예.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정상국가화 또는 보통국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정상국가와 보통국가화의 핵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마도 북미 관계 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이게 뭐 독재 체제냐 아니냐를 뭐 이거 우리 관점에서 그런 걸 떠나서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제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체제가 보장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체제가 보장된다는 전자의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지난 2, 3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서 내놓을 것을 많이 내놨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제사회에 의한 체제 보장은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다시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모델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좀 저는 그런 면에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번에 직책을 보면요.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금 더 위에 직책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대남 쪽에서는 아예 배제해버린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그 강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저는 강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우리나라도 정치인이 장관도 하다가 국회의원도 하다가 동시에 하다가 장관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강등된 건 아닌 거거든요. 네. 마치 이제 그런 개념인데 당에서 물론 이제 중앙위원 뭐 정치국 위원이나 정치국 후보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중앙위원을 하고 있고요. 예. 정치국 회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물론 뭐 핵심에서 약간 좀 비껴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강등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부부장 제1부부장 위치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좀 배제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한 두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어쨌든 북한이 노선을 바꿔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개방 노선에서 이제 다시 이 체제 공고화를 택한 이제 사회주의 모델을 공고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예. 그러다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총비서 등극이 이번에 이제 핵심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선을 끌기 위해서 김여정은 이번에 좀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지난 한 2, 3년 동안 대남 대외 분야를 총괄을 했던 김여정 부부장인데 이 부분이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는 부분을 굳이 이번에 내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러 좀 희석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넘겨 짚어보자면 이번에 이제 총비서라고 아까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총비서라고 했는데 과거에 비서라고 하는 직함들이 이번에 이제 다 부위원장. 근데 이제 총비서는 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노동장 네. 직책이. 비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제 공산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비서라고 하는 직함이 그 분야를 완전히 통할하는 최고 직책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 뭐 대남 담당 비서하면 대남을 이 사람이 총괄하는 거고요. 뭐 경제 담당 비서하면 경제를 이 사람이 총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대남 담당 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추후에 만약에 이제 대남이나 대외 담당이 중요해지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대미 대남 라인 인사들이 강등이 된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의 인사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 3년 동안 북한이 가장 공들인 것이 북미 관계 개선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권력 서열에서도 이 대남 담당 또는 대외 담당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축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거꾸로 조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번에 굉장히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조용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지난 5년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뭐 며칠 전에는 5위로 거론이 되다가 그러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3위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권력 서열 3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의 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1위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예. 그럼 2위가 있잖아요. 예. 2위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회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약간 조금 앞에 나서는 것을 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이 명목상의 국가 수반이었어요. 그 정도의 이제 명목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국가 서열 2위는 그냥 거의 지정해 놓은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회의장 같은 자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위가 김정은 위원장과 명목상의 자리를 빼고 나면 사실상 최고 실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분포를 보면 리병철은 군사를 책임졌고요. 네. 김덕훈은 내각 총리이기 때문에 경제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용원이 사실상 당을 장악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실세인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당이 국가보다 헌법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럼요. 당이 국가를 지도하도록 예. 당이 국가를 지도가 아니라 영도하도록 되어 있죠. 헌법상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직책이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국가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군에서도 군을 통수하는 총참모장보다 당에서 군을 파견해서 정신적인 지도를 하는 총정치국장이 지위가 네. 더 높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또 훨씬 더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남 라인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뭐 남북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잘 된다면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말도 했고요.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남북 관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다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걸음 내디디면 좋겠는데 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이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점을 보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당장 미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닿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체제 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제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어디서 찾느냐? 지금 이제 지난 2, 3년 동안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뭐 공격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인데 예. 뭐 종전선언도 지금 진전이 없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상 요청을 한 건데 네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동맹에 있어서 지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되는데 예. 전작권을 전환받으려면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1, 2,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만 돼 있고 2단계가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올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도 그 북한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받아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좀 뭐 마크에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대로 다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요구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있어서도 진행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는 연합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다른 이유보다 뭐 이제 한미동맹 간에 이제 방어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일단은 맞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격훈련이 아닌 방어훈련 정도는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사실 그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미 이 동맹에 있어서 전작권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하는 한미 간에 지금 이게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예.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라서 알아듣기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1단계는 2019년에 우리가 이제 완료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작년에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번지면서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 증원 병력이 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입장은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받으려면 올해라도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올해 3단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늦추더라도 올해 2단계를 하고 내년에는 최소한 3단계를 해서 가능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런 이제 전작권을 전환받으려면 우리는 이번에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면 예. 올해는 미국은 코로나가 더 심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3월달에 이렇게 어떻게 그 대규모 한미 군 작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저도 사실 이제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예.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네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만 하는 훈련,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으로 요즘 이제 워낙에 기술이 그렇죠. 발전했기 때문에 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 과거에 이게 지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시기를 못 박아서 우리 정부 사실 우리 군도 굉장히 능력이 지금 많이 발전했거든요. 예. 시기를 못 받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저는 이양 받으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건 이제 조건에 기반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또 문재인 정부가 뭐 과거와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악습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거지만 그냥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걸 나갔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그 전작권 이양은 전환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이제 미군과 한국군인데 요 두 사람만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예, 사실상. 예. 다른 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였는데 예. 현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이냐. 예. 사령관과 부사령관 모자만 바꿔 쓰는 건데 이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개최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정한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